지금부터 4급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력개발과 교육팀장 조수진입니다. 오늘 4급 공무원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은 미디어 인터뷰 대응 기법과 공직자 선거관리법 특별 교육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먼저 슬기로운 미디어 대응 요령이라는 주제로 LG 헬로비전의 윤경민 보도국장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교육 강연 요청을 받고 왔는데, 제가 28년 차 기자하면서 공무원 대상으로 취재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이렇게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은 처음 받아가지고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4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제 슬기로운이 요즘에 좀 대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슬기로운 미디어 대응 요령. 여러분들 이제 과장님들이시기 때문에 언론 취재에 대응할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연구를 제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사실 업계 기밀인데 기밀을 좀 누설을 좀 오늘 할까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1994년에 YTN이 이제 생기기 전이죠. 95년 3월부터 케이블 TV가 출범을 했으니까 공채 2기로 입사를 해서 뭐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제부 여러 부서를 거쳤고, 도쿄 특파원은 2005년 3월부터 딱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널 A라는 곳에 이제 저희가 생겼잖아요. 종편이 출범을 하면서 또 개국 준비하러 또 2011년에 글로 갔습니다. 거기서 국제부장, 문화부장에서 6년 가까이 하고, 지금은 이제 케이블 TV 지역 채널에서 보도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CJ에서 대주주가 LG로 바뀌는 바람에 사명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 채널, 그리고 종편 채널, 그리고 지역 채널까지 이렇게 제가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주요 현장 취재는 뭐 그냥 삼풍백화점 붕괴 때부터 해가지고 강릉 그 무장 잠수함 침투 사건, 그리고 뭐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현장을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책은 4권 썼는데 기자 관련이 3권이고요. 엉뚱하게도 소설도 1권 썼는데 역시 쓰지 말아야 했나 봐요. 제일 안 팔리더라고요. 한일전쟁 미래소설 2045년, 이게 제가 진짜 역작인데 역작은 안 팔리더라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 올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재에 대응을 하면서 요령을 알기 위해서는 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고 방송이 되느냐부터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는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취재는 현장 취재, 뭐 대인 취재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사전 취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사전 취재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뭐 구글링, 인터넷 검색, 자료 조사, 예전에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에는 옛날 신문 조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어떤 통계 자료 조사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전화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실을 잘 알만한 분들, 공무원이 또 대다수겠죠. 시민단체, 뭐 무슨 지자체 여러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전화로 먼저 취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죠. 뭐 청계천 무슨 관련 행사라든가 정책일을 했을 때 청계천을 반드시 가서, 저희들 이제 방송 기자들이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되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딱 마이크 들고 스탠드업이라는 걸 합니다. 기자들이 얼굴 내미는 거. 그렇게 하고 기사를 씁니다. 기사는 이제 회사에서 쓰거나, 여기 서울시에도 기자실이 있으니까 기자실에서 쓰거나 뭐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급할 때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쓰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기사를 쓰면은 기자가 쓰는 기사가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데스크의 데스크가 이제 원고를 보죠. 데스크라고 하는 거는 업계 용어인데 일선 기자보다 좀 선배죠. 그러니까 차장, 부장 정도가 데스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고를 손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승인을 해서 그게 기사로 나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데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책 제목이 데스크 노트입니다. 데스크 과정을 거치면서 메모해놨던 걸 중심으로 썼던 책 제목을 데스크 노트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원고 데스크를 하면은 초년병 기자들은 자기 원고가 거의 남아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예, 다 싹 뜯어 고치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데스크가 가진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고참 정도 되면은 하나도 안 고치고 이제 나가게 되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큐시트라고 하죠. 뉴스 큐시트는 이제 어떤 뉴스를 톱으로 할 것이냐, 중요한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제목은 뭘로 달고 앵커의 백은 어떤 그림으로 하고 어떤 연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뉴스 편집부에서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뉴스가 제작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스튜디오, 뭐 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에는 여러분들이 TV를 보실 때는 앵커들만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카메라맨, 스튜디오 카메라맨들이 있고 FD가 있습니다. 프롬프터 올려주는 F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사진은 부조정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테크니컬 디렉터, TD, 기술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총괄하는 PD가 있고 영상 담당, 오디오 담당, 조명 담당, 자막 담당 이런 스태프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은 타임 리더라는 별도의 직무를 가진 스태프도 있어요. 5, 4, 3 이렇게 숫자 세는 사람도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일본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부조정실 저런 데서 준비가 싹 되면은 그야말로 5, 4, 3, 2, 1 해서 9시 뉴스다 그러면 9시 땡 하면은 타이틀 돌고 뉴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취재 시스템입니다. 취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를 파악을 하게 되면은 뉴스를 보면서 좀 재미가 있을 겁니다. 출입처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뭐 제가 나갔던 데를 지금 열거하고 있는데 건교부,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부죠. 뭐 세종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세종에 2, 3명씩 보내는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볼 때는 아마 상주 기자만 한 7, 8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5, 60명? 예, 상당히 많은 숫자가 기자들이 상주를 할 겁니다. 상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등록을 해놓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많죠. 왜냐? 최근에는 인터넷 매체들을 비롯해서 매체 수가 워낙 늘어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출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공무원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거를 기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기자 클럽 제도, 그 기자 클럽, 기샤크라브라고 하는데 기자 클럽 제도를 그대로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기자단 간에 이거는 언제 엠바고 해제는 되는 자료를 대변인하고 서울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전에는 대변인하고 간사하고 정해요. 보도자료 1년치를 쌓아놓고 예, 제가 건교부 나갈 때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간사한 적은 없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시스템을 우리나라도 그 몇십 년째 아마도 지금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검찰이면 검찰, 경찰 다 이렇게 출입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보도 자료를 직접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대변인실을 통해서 릴리스하는 경우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정보 제공을 하느냐? 가장 먼저가 보도자료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기자단에 배포한다. 두 번째는 공식 브리핑입니다. 뭐 원래 정기 브리핑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님이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뭐 이런 브리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 브리핑이라고 하면 카메라 기자들까지 쫙 와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공식 간담회는 카메라 없이 좀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담소 놔두듯이 하는 것을 간담회라고 하죠, 흔히. 그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공식 브리핑을 한 다음에 편안하게 그야말로 그 뒷 배경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브리핑을 말하는데,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2층에 춘추관 2층에 브리핑룸에서 뭐 수석이든 뭐 심지어 대통령이든 뭐 대변인이든 공식 브리핑을 하고, 지금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층으로 내려와서 간담회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는 또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해요. 거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뭐라고 했을 때는 청와대 요즘 그 핫한 핵심 관계자 혹은 관계자, 고위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그냥 불문율이랄까요? 그리고 룰로 돼 있죠. 그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하느냐? 사건 기자다. 대부분의 기자들은 사건 기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경찰서를 돌게 돼 있어요. 새벽에.
지금 52시간 그 제도 때문에 아마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돕니다. 그럼 밤사이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교통사고, 절도, 뭐 심지어 살인사고, 변사사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당직 사건 처리부라는 게 형사계에 철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뭐 쌍피, 폭력이 다 쭉 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입처 시청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뭐 제가 출입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국장님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국장님들하고 직접 취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기자 개인이 혼자 가서 취재하는 경우가 있고 기자가 두세 명, 세네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취재가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이 아니고 점심 먹자, 저녁 먹자. 그래서 식당에서 편하게 밥을 먹으면서 알코올 한 잔씩 하면서 또 뒷얘기도 들어보고 취재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로 또 하는 게 또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겠죠. 뭐 전화해가지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전화로 하면 사람들이 일단 긴장이 풀립니다. 그렇죠. 만나서 직접 얘기해서 혹은 카메라가 와가지고 하면 긴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메라가 나를 쳐다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래갖고 막 사시나무 떠는 사람도 있고 긴장을 하게 돼요. 근데 전화로 하면 사람들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제보를 통한 우리가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는 취재를 하게 되는데 제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민원성 제보도 있어요. 내가 뭐 이런 걸 당했는데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걸 좀 밝혀달라.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공익 제보도 있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나는 저 사람을 제거해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의 비리를 내부자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장님들은 평소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을 한 장 지금 제가 띄워드렸는데 이 사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사진일 거예요. 제목은 사이공식 처형입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사이공 시내에서 이 남쪽 베트남 경찰 최고 책임자 장관이라고 해야 될지 뭐 청장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사람인데 오른쪽에 베트콩을 즉결 처형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AP통신 기자가 처형 총알이 날아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서 타전이 되면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전 여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판도 없이 거리 한복판에서 즉결 처형을 하는 이런 게 어딨냐. 저런 데서 미군이 참전을 하는 전쟁은 올바른 전쟁이 아니다. 그런 이제 반전 여론이 심각하게 고조가 됐죠. 그런데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나중에 사진은 절반만이 진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왼쪽에서 권총으로 쏜 사람은 경찰 장관이 맞는데 오른쪽에 있는 죽은 사람이 무고한 베트콩이 아니고 34명이나 죽인 아주 악독한 악랄한 베트콩 간부였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모른 채 그냥 거리 한복판에서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했다는 사실만 저 사진으로 부각되면서 진실이 호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AP 기자는 애덤스는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장군은 베트콩을 죽였지만 나는 내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다. 왜냐하면 이 장군이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저 사진 때문에 쫓기게 됩니다. 죄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저 사람한테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을 사진을 찍은 기자가 하게 되죠. 국내에도 몇 달 전에 유사한 게 있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조력자들을 무사 귀환시킨 이후에 막 갑자기 비가 오는 가운데 거리에서 브리핑을 하게 되죠. 근데 비가 오니까 저 위에 있는 사진은 법무부 직원이 큰 우산을 뒤에서 받쳐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아닙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황제 의전이다 이런 비난이 아주 거세게 일었습니다.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게 아닐 수도 있는데 했는데 지역 언론에서 역시 보도를 했어요. 당시에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면은 저런 게 있으면 검찰에서도 여러분들 막 누구 출석할 때 막 비켜 막 이런 소리들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기자들이 특히 카메라 기자들이 자기 앵글에 뭐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 거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오라고. 그러니까 저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안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웅크리면 허리가 아프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거를 지역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의전이었다는 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언론의 과잉 취재가 또 문제였다. 그래서 이 아까 그 AP통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절반만 진실이고 사진이 모든 게 진실은 아니다. 이 언론도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진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이 보도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그 기자들의 그 취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식 취재가 있고 비공식 취재가 있습니다. 방을 찾아다니면서 하거나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숭아 학당은 개그 콘서트에서 뭐 봉숭아 학당 코너 보듯이 진짜 대여섯 명에서 심지어 15명이 이건 뭐 실예를 들면 외교부 출입할 때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육자회담 대표 이분 방에 가면은 기자들이 대여섯 명에서 15명까지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봉숭아 학당 하듯이 말을 질문하고 답 듣고 또 기자들도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취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언론사가 한 언론사 YTN이다, 뭐 KBS다, 아니면 조선일보다 거기에서 서너 명 팀장 플러스 뭐 기자들 해서 어떤 당국자 뭐 어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만나서 식사하면서 하는 취재가 있고 그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서울시 출입 기자 중에 뭐 서울신문, 경향신문, 뭐 동아일보 요 세 기자가 한 사람하고 만나서 또 취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1대1이 또 있죠. 그러면 각각 다르게 대응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사가 안 나와야 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나와야 될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취재 방식이 있고요. 기자와 취재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좀 공생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면 상생하는 관계. 그런데 흔히들 이제 건강한 긴장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숨기려는 자와 알아내려는 자 이렇게도 정의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물론 좋은 정보, 정책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알려야 될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이게 좀 알려지면 곤란한데 이런 것들은 좀 되도록 안 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기자들은 그걸 또 파죠. 그래서 좀 그걸 말씀드렸고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80년대로 기억됩니다만 조세형이라고 아주 대도라고 있었죠. 아주 부잣집 고위직 그 부잣집만 털어가지고 그걸 또 의인처럼 또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형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를 해서 또 도둑질을 하다 걸렸는데 이게 어떻게 기사화가 됐냐면은 기자가 경찰서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직 사건 처리부 보다가 보니까 절도 조세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피의자 이름이. 조세형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그 대도 조세형 맞나 하고 당직 형사한테 물어봤던 거죠. 그랬는데 당직 형사가 아예 맞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몇십만 원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그렇게 유명했던 대도가 좀도둑으로 전락했던 것 자체가 기사가 된다 해서 추가 취재를 해갖고 다음날 신문에 이제 신문이 특종을 한 경우인데 크게 났죠. 근데 그 당직 사건 처리부를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이미 앞서서 지나간 기자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목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물어보지 않은 거는 형사가 이야기를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기사를 물을 먹었을 때 그 당국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왜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셨어요? 당신이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대답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이제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자의 취재에 응대하는 법을 띄워놨는데 전화로 이야기할 때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녹음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마 여러 우리 서울시에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회의 중에도 녹음하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상대가 그것까지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자기가 약간 꺼림칙한 걸 이야기했다고 생각되거나 좀 이 정도는 그냥 배경 설명 차원에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건 좀 녹음하면 곤란하다는 거는 반드시 녹음하지 말아달라.
녹음을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반응을 하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는 오프 더 레코드다, 엠바고다 하는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때 그 뭐 오프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어보지도 않는 것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 이거 업계 기밀인데 너무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말 조심이 필요합니다. 뭐 특히 이제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장애인 비하 표현이라든가 여성 비하 표현이라든가 이런 거 함부로 썼다가 그걸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언론에서 매도당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었죠. 눈뜬 장님,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절름발이 운행, 안진뱅이 뭐 이런 말 쓸 수 있지만 기사화 됐을 때, 활자화 됐을 때 아니면 뭐 녹음이 돼가지고 그게 어디 방송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눈먼 돈 관리조차도 우리는 안 되는 눈먼 돈이라도 저 잘못됐는데 관리가 안 되는 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지 꼬투리를 잡히지 않습니다. 여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제가 입사 초기에만 해도 기자가 100명 있었으면 여성 기자는 한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여기자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만 요즘은 아마도 여성 기자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통계를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자라는 말도 쓰면 좀 곤란한 말이 돼버렸고 여경, 여학생, 여교사, 여직원,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는 여직원 이런 말들이 써서는 안 되는 말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낮게 한다는 건데 마치 출산을 안 하는 게 여성의 책임인 양 비춰진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이라는 말을 기사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나 말씀하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뭐 신랑, 신부, 장인, 장모, 선남, 선녀는 다 남자 갑족이다. 여자는 왜 뒤냐. 뭐 이런 불만도 있는데 저는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효자 상품, 왜 효녀 상품은 없냐. 신사협정, 왜 숙녀협정이라고 안 하고 신사협정이라고 하냐. 얼굴 마담은 또 보통 여자잖아요. 왜 이건 또 여자로 표현하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는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쓰지 말아야 될 표현, 뭐 기자로서도 제가 후배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강간이라는 것 대신에 뭐 다들 그렇게 씁니다. 성폭행, 자살 대신에 극단적인 선택, 특수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여기 7분 중에 특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과장님들 중에도 특수라는 말, 특별수의 줄임말입니다. 특별수의 줄임말인데 그거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특별수의 줄임말을 특수라고 하잖아요. 올림픽 특수, 뭐 방학 특수, 심지어 코로나 특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인한 산업이 하고 뭐 온라인 쇼핑이 잘 되고. 특수는요 민족 우리 상잔의 비극에서 온 말입니다. 자, 6.25 전쟁이 났죠. 미군이 오면서 군수 물자가 엄청나게 필요하죠. 미국에 가서 만들어 올까요? 당시 전쟁 패전해서 군수 공장이 있었고 노동력이 풍부한 바로 이웃 일본의 모든 군수 물자를 주문하게 되죠. 그래서 폐허가 된 일본이 그것 때문에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 전쟁 특별 수요라는 말이 그 당시에 생겼어요. 일본에서는 6.25 전쟁을 조선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전쟁 특별 수요예요. 우리는 그걸 줄여서 특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특수라고 언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망인은요, 위도우를 영어를 미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순장 제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도 따라 죽던 그 문화에서 죽지 못한 부인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뭐 있어 보이잖아. 미망인 한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고인의 부인 이렇게 쓰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것들은 몰카, 음란물,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은 범죄의식이 없다는
없이 들린다기 때문에 저렇게 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였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15분 동안은 진짜 인터뷰 요령과 언론 대응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하실 때 제발 머리 좀 빗으세요. 예. 머리 빗고 거울 보고, 저도 오늘 좀 거울 좀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도 화장을 하세요. 방송 기자 스탠드업 할 때 그 파운데이션이라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그다음에 기름종이, 저도 한때 뭐 기름이 엄청 나가지고 기름종이로 기름 제거하고 이렇게 좀 발라줬어요. 그래야 좀 뽀시시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야 뭐 TV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예,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인터뷰 나올 때 내 얼굴이 좀 잘 나가도록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기자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딴 데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내가 시청자한테 기자한테 설명하는 것이 결국은 시청자와 독자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시청자한테 설명하듯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친절하게 설명하듯이 말해라. 뭐 읽지 마세요. 어느 거 보면 그냥 막 읽어. 그냥 읽으면은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뭐 그 내용이 뭔지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과장님들은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해당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걸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읽지 마십시오. 키워드만 놓고 가끔씩 보는 거 괜찮아요. 키워드만 바닥에 놓고, 그리고 상대 기자에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정과 제스처도 언어입니다. 표정 딱 굳은 표정으로 딱 정자세로, 이거 좋지 않고 손짓, 발짓까지 할 필요는 없고 손짓하고 고갯짓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만족을 못했잖아요. 보통 이제 방송 인터뷰는 12초, 15초를 잘라서 나갈 건데 인터뷰는 뭐 최장 10분까지도 하죠. 근데 자기가 만족할 때까지 다시 좀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의 편집을 조심해라인데, 이 악마의 편집은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편집당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조심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꺼림칙한 게 있으면 취재한 그 기자한테 내 취지를 잘 살려서 좀 편집을 해주세요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도 악마의 편집을 하는 나쁜 기자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 TV에 혹시 대담에 나간다, 뭐 시사 토크 프로그램에 나간다,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사례를 많이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과거 사례, 다른 지역 사례, 외국 사례.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재미나게, 위트 있고 유머 감각을 좀 살려줘야지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죠.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요즘 TV 대선, 여기 뭐 공무원들 대선 토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대선 토론 후보자들이 공격적인 질문에 말려 들어갔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곤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물 마시지 마십시오. 속 타는 홍길동, 이렇게 캡션 달린 사진 기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질문에는 시간을 좀 벌어가지고, 이게 뇌 구조가 좀 이렇게 움직여 줘야 되는데 다른 얘기부터 하다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좀 경험과 여러 가지로 본인이 깨달아야지 뭐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론을 적대시하면요, 과거에 어느 정권은 언론을 적대시해가지고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언론을 절대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자와 관계를 잘 맺어둬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면 게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세상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성의껏 답하세요. 모르면은 취재를 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제가 출입처에 춘추관에 1번 타자로 거의 출근했을 때인데, 출근하자마자 저는 대변인, 부대변인, 비서관 몇 명에서 일본 말로 마와리인데 전화 마와리를 돕니다. 전화 취재를 합니다. 그럼 윤태영 대변인한테 뭐 한 대여섯 가지를 물어보면 자기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꼭 콜백이 와서 제가 그거 알아봤더니 이렇답니다라고 대신 취재해서 알려줍니다. 너무 고맙죠. 난 아직도 윤태영 대변인을 존경합니다. 경조사를 챙기십시오. 기자들의. 물론 다 챙길 수가 없죠. 친한 기자. 그리고 속된 말로 관리가 필요한 기자들은 경조사를 챙기십시오. 경조사에 부조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예,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거 다 기록해요. 예, 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이어집니다. SNS, 저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는 뭐 그냥 잘 안 하지만은 좋아요 눌러주는 사람 반드시 기억하고 좋은 댓글 달아주는 사람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솔직하게 부탁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이 승진 앞두고 나 이거 홍보자 보도자료 잘 돼갖고 기사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친한 몇 기자들한테 부탁을 하면 기자들이 기자도 인간인지라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그럴 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요, 대변인실에서 주로 쓰기 때문에 뭐 과장님들이 특별히 관심 갖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핵심 메시지를 넣어줘야 되고요, 제목에. 궁금한 점이 남지 않도록 풍부하게 그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요. 더군다나 그 시각적으로 그래프 뭐 이런 통계치를 넣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를 아예 실어가지고 넣어주는 게 좋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일본어 투, 영어 이런 거 좀 안 쓰고 과거 좀 그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국어를 국어를 사랑하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서울시 것 말고 강릉시 보도자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대책, 지역사회 통합 정책, 심지어 오타가 있어요. 통합인데 통학으로 썼어. 기자들이 오타 내는 것도 내가 진짜 막 지적질하는데 보도자료가 저렇게 오타가 나는 경우가 서울시에는 없을 겁니다. 저 밑에 빨간 거 더 이상 방치할 것이 띄어쓰기 맞춤법 이런 것까지도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도자료에서는 우리말을 맞춤법을 잘 맞춰줬으면 하고, 저거는 이제 쭉 썼지 않습니까?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릉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8일 오후 2시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 다범인권센터 대표 나갑주 주관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쳤습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기사체로 썼습니다. 기사 쓰기가 편해요. 기자들이 받았을 때. 그리고 뭐 팩트가 필요한 것들은 저 밑에다가 그냥 배치를 했습니다. 대변인실 나중에 교육도 한번. 자, 기자하고 기자를 만나고 취재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매뉴얼. 사적인 모임이라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철칙입니다. 두 번째, 익명을 요구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건 좀 익명으로 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오프 더 레코드, 이거 기사 쓰지 말아달라고 할 때는 오프 더 레코드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언제까지는 나가면 안 되는 엠바고다는 엠바고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십시오. 기자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녹음하는지 하는지 핸드폰을 잘 쳐다보세요.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녹음하시나요? 전화할 때. 녹음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이 사람이 녹음하는 것 같다 그러면 가면 대놓고 물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취재를 온 기자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기자의 뭐 부장이라든가 선배라든가 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 학교 후배야. 내 학교 뭐 동창이야. 들먹이지 마십시오. 기분 더럽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는 피해야 됩니다. 그냥 그분 알아요 정도만 하지. 거기 내 동창이고 내 후배고 그래서 so what? 기자들 열받죠. 마이너 언론사. 요즘은 메이저 마이너가 뭐 구분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이너라고 생각합니다. LG 헬로비전 케이블 TV이기 때문에 방송 권역이 전국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제한이 있어요. YTN 초기에는 마이너였습니다. YTN이 뭐예요? 연합TV, 당시에는 연합TV 뉴스의 줄임말이었어요. 연합통신이 하는 24시간 뉴스 채널입니다. 연합통신은 뭐예요? 공중전화기 회사예요? 그랬어요. 한국통신처럼. 2년 동안을 YTN을 설명하면서 다녔어요. 왜? 케이블이 망이 안 깔린 가운데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은 YTN이 메이저죠. 누가 뭐라 그래도 메이저로 됐죠. 마이너 언론사라고 무시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언론인 출신 여러분들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들 중에. 언론인 출신이라도 기자들을 후배 다루듯이 하면은 안 됩니다. 예. 그럼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공적인 관계에서는 특히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언론인 하다가 가신 분들은 그게 실수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적극적으로 들어줘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 기사 써달라는 부탁도 내가 이제 요청을 이거 좀 기사 좀 써줘 할 때도 적극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됩니다. 자, 홍보는 최대한 많이 나가게 해야 되겠고 비판 기사는 최대한 적게 나가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낮출 때는 확실히 낮춰야 되죠. 저는 잘 낮추질 못해가지고 출세를 못하고 있는데,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신속하고요. 납작 엎드려야 될 때는 납작 엎드리는 게 최고입니다. 요즘 그런 사건들 많이 나오죠. 아들 무슨 부인, 이거 위기 관리요. 뭐 여기서 정치 얘기하면 그렇지만 위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도 미디어 대응할 때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실패 사례가 있습니다. 4분 남았는데 요거 제가 꼭 요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명한 장관, 제가 외교부 출입할 때였어요. 장관 딸 특혜 채용, SBS 8시 뉴스, 걔네도 제 후배였는데 자신이 없었는지 톱으로 안 쓰고 20몇 분쯤에 뉴스가 나갔어요. 뉴스가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기자들은 회사에서 모니터하고 있던 당직 기자들이 전화가 오죠. 저한테. 외교부 출입 기자니까. 야, 이거 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기자들은 뭐 24시간 근무 체제죠. 지금은 아니지만. 전화합니다. 대변인, 부대변인, 뭐 정책 장관 보좌관. 장관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거 알아봤는데 그거 특혜 아니에요. 그거 오버예요, 오버.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사에 보고하죠. 이거 오버랍니다. 그래서 SBS 뭐 유명한 장관의 딸 특혜 의혹과 관련한 모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렇게 기사를 써서 보내죠. 근데 그 다음 날 유명한 장관은 내 딸이라 오히려 더 엄격하게 심사를 했어요. 그전에는 장관 딸인지 몰랐다 그랬는데 앞뒤가 안 나는 말이죠. 그래갖고 저같이 기사 쓴 사람들은 박살이 났죠. 왜 추가 취재를 제대로 못했느냐. 매일경제의 모 기자는 딴 데로 발령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부인하다가 그때 바로 인정하고 사과했으면은 아마 사퇴까지는 안 됐을 건데 결국 사퇴했어요. 계속 꼬리를 물고 의혹이 나오면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기 관리는 신속하고 초기에 무조건 사실이 아니라면 뭐 당연히 부인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위기 관리의 실패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서울시에서도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론이 더 들끓었다는 점, 그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관리 성공 사례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타이레놀, 미국 시카고에서 7명이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공통점이 타이레놀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역학조사 보니까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만든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전국의 약국에 나가 있던 타이레놀을 다 회수했죠.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그리고 나서 포장을 뜯기가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 시장에 내놨죠. 그러니까 주가가 확 다시 오르고 신뢰를 회복을 했죠. 기업의 위기 극복 사례입니다.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위기 관리는 잘 저런 사례를 배워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39분인데 혹시 여기 질문이 안 되죠?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공무원 상대로 이렇게 취재만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경민 국장님 강연에 감사드립니다.